잊혀진 산맥의 그림자 속 아시아의 심장부에서 신비에 쌓인 한 소년의 형상이 떠올랐다. 세기를 넘어 전해진 언어의 수호자였던 그는 수도승들과 영적인 방랑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처럼 불렸다. 무기나 정치적 권력으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베일 너머를 꿰뚫어보는 기이한 능력으로 각인된 존재였다. 그의 혈통은 단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듭해 반복되는 소명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단순한 소년이 아닌 잊힌 예언자들의 메아리이며 단절된 고대의 기억에서 돌아온 불꽃이라 믿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이미 금기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듯한 광활한 산맥에서 인간은 그 거대함 앞에서 너무도 작은 존재가 되어 무한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곳 외부인의 눈에서 완전히 숨겨진 채로 고요한 사원이 우뚝 서 있었다. 명상의 엄격함과 고대 샤머니즘의 비밀이 결합된 전통에 의해 보호되던 이곳은 수세기 동안 신성한 비밀을 간직해 온 땅이었다. 이 땅은 제국의 형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고 고대의 상징으로 덮인 벽 안에서 변화의 시대에 목소리를 낼 자가 길러지고 있었다. 그의 윤영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설명할 수 없는 징조들이 나타났고 그는 두 세계 사이를 걷는 존재로 드러났다. 가보지 않은 장소를 생생히 묘사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을 미리 알았으며 땅속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감지했다.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소년을 통해 더 큰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의 시야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전에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번뜩임이었던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한 계시로 바뀌었다. 그는 가능성을 말하지 않았고 확신을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하나하나는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흔들리게 만들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운명은 그의 앞에 한 권의 책처럼 펼쳐졌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이는 오직 그의 영혼뿐이었다. 그가 전한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도 하나는 그 강렬함과 파급력으로 특히 두드러졌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 말하며 천상의 용의 수로 표시된 순환 속에서 동쪽의 반도가 대륙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깊고 강력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언을 들은 이들은 서로 모순된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존재했다. 그의 말은 단지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았고 동시에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질 것이나 그것은 허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태어날 것이었다.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이는 철과 불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더 큰 목적 아래 마음들을 모으는 자가 될 것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 가장 강렬했던 환시들은 이미 그러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다. 깊은 무아의 침묵 속에서 그는 붉게 물든 하늘, 텅 빈 광장에 모인 군중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무너지는 권력의 탑들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폐허의 장면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고 어둠에서 새벽으로 깨어나는 집단적인 부름을 느꼈다. 그는 미래에 대해 말했고 거대한 강대국들 앞에서 너무도 작아 보이는 한국이 온 아시아를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이 나올 때마다 고대의 상징들이 현재의 징후들과 얽혀 있는 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쓰러진 지도자, 분열된 군중, 흔들리는 경제,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일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 각성의 약속 또한 존재했다. 그의 말은 결코 우연에서 비롯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수세기의 기억을 품은 자처럼 그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와 같았다. 그와 함께한 수도승들은 그의 사명이 단순한 계시가 아니라 준비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언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든 이들을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전한 말들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전환의 시대를 살아갈 이들을 향한 직접적인 부름이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사원의 경계를 넘어 퍼졌을 때 그것은 불안의 씨앗이 되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누구도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각 시대는 한 명의 전달자를 선택한다고 했다. 붕괴의 시기마다 우주는 예상치 못한 목소리를 깨워 다가올 것을 알린다고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예고가 되었다. 그의 예언은 단지 정치적 투쟁이나 정권의 붕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차원, 민족의 영혼을 흔드는 변화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더욱 강렬한 힘을 갖게 되었다.
다가올 일을 드러내며 그는 단지 재앙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어두운 밤 이후에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번영의 순환, 다시 태어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 속에 자주 등장하던 새벽의 은유는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조용한 부름이 담겨 있었다. 피할 수 없는 것에 대비하되 아직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믿으라는 메시지였다. 예언은 풍요가 공허로 바뀌는 시대를 말하고 있었다. 황금의 강이 말라가며 백성은 굶주림과 결핍의 무게를 온몸으로 겪게 될 것이라 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비유로 받아들였지만 현실을 마주할수록 그 평행은 피할 수 없었다. 한때 부의 원천이었던 부동산 시장은 투기와 붕괴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안정 속에 산다고 믿었던 수많은 가정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함께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학위를 가진 청년들조차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생계뿐 아니라 희망까지 앗아갔다. 광장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어떤 이들은 정부를, 또 어떤 이들은 앞선 세대를 탓했다. 그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단순한 정치적 분열을 넘어서 가정과 직장, 사찰과 교회까지 세우며 들었다. 당열을 자랑하던 그 나라는 이제 둘로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떠올렸다. 언젠가 그가 말했듯 하나였던 민족이 스스로를 향해 등을 돌리는 날이 오리라 했고 마치 한반도의 심장이 두 방향으로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예고한 것이었다. 나라가 내부적으로 갈라질 때 외부의 압박 또한 거세졌다. 중국의 존재감, 일본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언제나 위협처럼 드리운 북쪽의 그림자는 불안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군사 움직임, 첩보 활동, 국경 분쟁에 대한 소문이 긴장감을 부추겼다. 그는 요새의 문 앞에 침입자가 서리라고 예언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갈등 속에서 더 큰 무언가의 전조를 느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권력의 중심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는 정부의 핵심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있었다. 처음에는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 이는 드물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전되고 연이은 스캔들이 드러나며 고위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의 예언은 다시 속삭임으로 떠올랐다. 탑의 사내는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문하게 되었다.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과연 오래전부터 예고된 계시의 실현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 혼란 속에서 그의 환시 중 또 하나의 불안한 측면이 떠올랐다. 그는 새로운 인도자에 대해 말했는데 그 인물은 철도 아니고 펜도 아닌 정신의 힘으로 이끌 인물이었다. 그는 곧바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정치인의 계보에서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 했다. 혼란의 중심에서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 단순한 약속이 아닌 갈라진 마음을 어루만지는 능력을 지닐 것이라고 전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를 동방의 새로운 칸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숨겨진 구원자로 보았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의 등장은 동시에 희망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공기는 숨막히듯 무거워졌다. 교회, 절 그리고 가상 공간들까지도 그 징조들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 찼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 위기, 경제 불황, 사회적 충돌로만 보았고 다른 이들은 소년 예언자의 말과 하나하나를 연결했다. 밤하늘이 기이한 기상현상으로 붉게 물들 때 많은 이들은 과학이 아니라 예언을 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과 침묵 속 군중에 대한 그의 환시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마치 한국이 우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영광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가 혼란스러운 현재와 맞물리며 누구도 분명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한 땅을 다지고 있었다. 주식시장의 추락, 거리의 시위, 주변국과의 긴장 속보 하나하나가 하나의 확신으로 이어졌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바로 예고된 그 시기라는 감정이었다. 그의 예언은 이제 더 이상 오래된 문서 속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몸에 새겨진 감각이 되었고 날이 갈수록 그 말의 무게가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한국인들이 수백 년 전부터 쓰여있던 시나리오 속을 걷고 있는 듯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징후들은 파도를 이루어 곧 터질 듯 쌓여갔다. 희망과 활기로 가득하던 서울의 거리는 이제 긴장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시위는 주요 거리들을 가득 메웠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으며 빚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은 무너진 부동산 시장 앞에서 정의를 외쳤다. 사이렌 소리와 외침 속에 울려 퍼지는 것은 붉은색으로 물든 광장에서 서로 등을 돌린 백성에 대한 예언의 기억이었다. 그 예언의 침묵은 문자 그대로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제가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될 때 희망이 사라지며 영혼이 침묵하는 그 고요함이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도 상황은 결코 덜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중대한 부패와 권한 남용 혐의로 고발되었고 그 재판은 수많은 인파를 법원 앞에 모이게 하며 여론을 둘로 갈라놓고 극심한 분열을 부채질했다. 그 지도자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우연이라 보지 않았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예언을 떠올렸고 그 몰락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리라는 말이 다시 입에 오르내렸다. 내부의 상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외부 상황은 더욱 강하게 압박을 가해왔다. 내부 위기에 빠진 중국은 정치 구조에서 피로의 징후를 드러냈고 많은 이들이 붉은 탑이라 부르기 시작한 그 체제는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제 분석가들은 경제적 긴장, 억눌린 시위, 내부 권력 다툼을 지적했으며 예언을 따르는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몰락의 전조처럼 보였다. 그들에 따르면 거인이 무너질 때 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바뀔 것이고 그 재편의 중심은 동쪽의 작은 반도 한국이 될 것이라 했다. 한편 일본은 지역의 불안정성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하고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북쪽에서는 인접한 이웃이 군사 실험을 강화하며 끊임없는 위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 보였다. 오래전 들려온 예언의 말, 요새의 문 앞에 침입자들이 다가오리라. 그 비유는 이제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예언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은 권력자의 몰락도 사회의 분열도 아니었다. 그것은 뜻밖의 인물의 등장이었다. 그는 무기 없이 직함 없이 나타날 것이며 철이 아닌 영혼의 힘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 했다. 이 비전은 점차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수도승들과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인물이 이미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아가고 있으며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에 지친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집단적 깨어남, 하나의 움직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 신비로움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날 때마다 더 짙어졌다. 겨울밤 붉게 물든 하늘, 갑작스러운 폭풍, 국가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정전 사태까지도 모두 징조로 받아들여졌다. 과학은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무언가 더 큰 것,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모든 사건을 이끌고 있다는 믿음이 강해졌다. 예언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날이 갈수록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혼돈과 기대가 뒤섞인 흐름 속에서 두려움 또한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진정으로 대륙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이 될 운명을 지녔다면 그것은 전례 없는 시련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백성은 점점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찾아온다는 사실이 인식되었고 그 자각은 매일의 뉴스에 무게를 더하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예언을 떠올리게 했으며 거리의 시위 하나하나가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새벽은 아직 멀었고 나라는 불확실성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말은 이미 정해진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열려있는 수평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한국이 근현대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통과할 가능성을 말했으며 겉보기에 굳건해 보이는 구조조차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것은 파국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강대함조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부름이었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번영의 빛은 어느 날 갑자기 꺼질 수 있고 무리들은 방향 없이 걷게 되리라. 모래처럼 무너지는 탑들 사이를 지나며 누군가는 그것을 단지 은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 해석은 더욱 무게를 얻는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한국 경제는 조용한 긴장 속에 놓여 있다.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부동산 시장은 붕괴의 위험과 마주하고 있고 청년 실업은 한 세대 전체의 희망을 압박하고 있다.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오늘 단단해 보이는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 예언은 또한 권력에 둘러싸인 지도자가 결국 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추측일 뿐이지만 한국은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재판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그 예고를 더욱 섬뜩하게 만든다. 만약 이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예고된 순환의 실현이라 여기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깊은 수수께끼는 민족의 분열에 관한 환시였다. 그는 형제가 형제를 등지게 될 것이라 했고 이미 역사적으로 북과 남으로 갈라진 이 반도가 또 한 번의 분열을 겪게 되리라 예언했다. 이번에는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사회적이고 영적인 균열이었다. 지금 벌어지는 갈등은 그 예언의 윤곽을 더욱 또렷하게 만든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논쟁, 첨예한 이념 대립, 세대 간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이 단지 생각의 충돌을 넘어서 가정과 인간관계의 중심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가 될 것이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는 단절, 집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균열 말이다. 이 긴장감 넘치는 국면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그는 붉은 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람은 서울에서 바다를 넘어 불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은 붉은 탑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했다. 여전히 동아시아의 거인으로 남아있는 중국이지만 경제적 압박, 산업 둔화, 억눌린 시위, 대만 및 서방과의 지정학적 긴장 등 그 체제 내부의 피로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만약 이 구조가 진정으로 붕괴한다면 한국은 단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문화적 힘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밀려올 때 동쪽의 자손들은 다시 하나 되는 법을 배울 것이다. 한반도는 이미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을 경험한 바 있다. 아직 그의 예언이 묘사한 정도의 거대한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의 지진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그런 재난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백성들이 서로를 적이 아닌 형제로 다시 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재난 앞에서 민족은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예언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의 정점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이 등장한다. 그것은 동방의 새로운 칸의 도래이다. 무장한 정복자가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 검이 아닌 미덕으로 이끄는 인물. 이 새로운 칸은 단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기술이나 경제를 넘어서는 가치,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대륙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아시아의 정세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출현으로 해석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집단적 각성의 은유이며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지닌 한국 민족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본다. 그 징후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현재를 감싸고 있는 그림자처럼 점점 짙어지고 있다. 경제 붕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도자의 구속을 동반한 정치 위기 또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사회적 분열은 이미 작게나마 시작되고 있으며 붉은 탑의 몰락은 단지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며 그의 말을 떠올린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과연 거대한 서사의 서막일 뿐인 것은 아닌지 그렇게 자문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을 바라볼 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들 속에서도 이 민족의 역사적 강인함을 함께 본다.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이미 여러 차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경험을 지녔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이곳을 무대로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미래의 변화는 저항과 인내, 그리고 믿음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의 예언은 여전히 열린 상태로 남아있다. 그것들은 실현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변할 수도 있으며 어쩌면 더 거대한 상징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담긴 부름이다. 준비하라는, 성찰하라는, 연대하라는 혼란 속에서도 빛을 향한 길은 항상 존재한다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그 부름 말이다. 이 이야기 앞에서 이제 각자의 선택이 남아있다. 이 모든 말들이 단지 먼 옛날의 전설에 불과하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향해 직접 말을 걸고 있다고 느끼는가? 당신의 시선을 나누어라.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기를 관통하는 이 대화의 일부가 된다. 아마도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질문 앞에 세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응답,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길은 내일을 만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파괴의 공포로 이 이야기를 끝맺지 않는다. 우리는 갱신의 희망으로 그것을 마무리한다. 한국의 미래는 험난할 수 있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시대가 될 가능성도 품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의 말이 옳다면 이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단지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빛이 될 것이다.